오늘은 조선 21대 국왕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려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비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죽음을 맞은 정성왕후. 정성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비 자리에 지키면서 동시에 가장 비운의 왕비이기도 했습니다. 33년간 남편 영조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살았고 자식 한 명 낳지 못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후에도 소박을 맞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비극적인 여인의 삶을 통해 조선 후기 왕실의 복잡한 권력관계와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692년 대구 서씨 가문에서 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로 태어난 이 소녀는 후에 정성왕후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녀가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704년 숙종 30년, 겨우 11세 어린 소녀가 11세 연인군 이군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두 아이의 혼인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서씨는 달성군 부인에 책봉되었고 이것이 그녀 인생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치른 혼인이었지만 처음부터 불운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혼인 첫날 밤에 벌어진 사소한 대화가 평생의 불행을 결정지었다고 합니다. 영조가 어린 신부의 손이 참 곱다며 감탄하시자 정성왕후는 무심코 방가에서 태어난 덕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대답 같았지만 영조에게는 치명적인 말실수였습니다. 영조는 이 말을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숙빈 최씨는 천안 무수리 출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신이 불분명하셨고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손마디와 뼈마디가 굵고 손이 거칠었다고 전해집니다. 영조에게 정성왕후의 말은 자신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것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영조가 정성왕후를 멀리하신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정성왕후의 조카 서덕수 때문에 벌어진 정치적 사건이 더 큰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왕후의 운명을 결정지은 또 다른 치명적 사건이 바로 삼수의 옥이었습니다. 1721년 경종 1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음모를 넘어 정성왕후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정성왕후의 조카인 서덕수는 경종을 독살하고 연인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삼수의 옥의 핵심 주모자였습니다. 삼수의 옥이라는 이름은 주요 모의자들인 김일경, 이명, 조태채의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것으로 이들은 모두 노론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서덕수가 이 위험한 모의를 영조에게 직접 알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영조에게 저하를 위해 모의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라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이는 영조를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모의 핵심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발각되자 영조는 이복형 경종 앞에서 극도의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폐쇄제를 자처하며 무릎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왕세제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형 앞에서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것은 다름 아닌 영조 자신이었습니다. 서덕수의 발언을 직접 고변한 것이죠. 이는 서덕수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방증합니다. 만약 거짓이었다면 굳이 영조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삼수의 옥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목호룡이라는 인물의 고변에 따르면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를 낳은 정빈 이씨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서덕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덕수가 경종 암살을 위해 구한 독약을 정빈 이씨에게 먼저 시험해봤다는 주장이었죠. 이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성왕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정빈이 씨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빈이 씨는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장남 효장세자까지 낳은 인물로 당시 후궁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만약 효장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왕위 계승에서 정성왕후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빈이 씨가 의문의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이것이 서덕수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정성왕후는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카의 정치적 야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영조가 정성왕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조에게 정성왕후는 이제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서덕수의 고모였고 어쩌면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복형 앞에서 극도의 굴욕을 당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성왕후가 이 모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막을 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그녀에게는 친정 가문의 정치적 행동을 통제할 권한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롯이 그녀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삼수의 옥은 정성왕후의 혼인 첫날 밤 말실수와 함께 그녀 인생의 두 번째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불화에 정치적 차원의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영조와 정성왕후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721년 경종이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면서 정성왕후는 세제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3년 후인 1724년 경종이 갑작스럽게 붕하고 영조가 왕위에 오르시면서 정성왕후는 정식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녀의 처지가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고립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를 창덕궁 변두리로 보내고 자신은 경희궁에 머무시면서 문안이나 안부조차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1737년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신하들이 중궁전에 들어가는 진상품보다 현빈궁에 들어가는 진상품이 많아 중궁전의 체면이 맞지 않으니 진상품을 늘리자고 건의했지만 영조는 현빈궁에 기거하는 나인이 많아 그런 것이라며 거부하셨습니다. 심지어 중궁전으로 들어가는 약이 늦게 들어간다는 지적에도 도제조가 서씨 일가의 서명균인데 설마 늦겠냐며 변명했습니다. 이는 영조가 얼마나 정성왕후를 홀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왕비의 처우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1724년 왕비가 되신 후부터 정성왕후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영조와 정성왕후의 부부 사이가 최악인 것은 궁궐 내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고 이는 조선 왕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를 창덕궁의 가장 외진 곳으로 보내고 자신은 경희궁에서 지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궁궐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조가 정성왕후에게 문안이나 안부조차 거의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737년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하들이 중궁전에 들어가는 진상품보다 현빈궁에 들어가는 진상품이 많아 중궁전의 체면이 맞지 않으니 진상품을 늘리자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후궁인 현빈에게 들어가는 물품이 정비인 정성왕후보다 많다는 뜻으로 왕실의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빈궁에 기거하는 나인이 많아 그런 것이라며 정성왕후의 처우 개선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왕비보다 후궁을 우대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정성왕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영조의 태도였습니다. 1743년부터 정성왕후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셨지만 영조는 담증 가지고 엄살 부린다고 말을 씹어버렸습니다. 담증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담낭염이나 담석증 등을 의미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영조는 이를 단순한 엄살로 치부하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성왕후의 병증을 진찰한 의관조차도 전하께서 중전마마에 관한 얘기라면 들은 척도 안 하실 것이라며 영조를 모시는 내관에게 대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영조의 부부관계 파탄을 알고 있었고 아예 정성왕후 관련 업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승정원 일기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상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중궁전으로 들어가는 약에 대한 표지를 내리는 게 매번 늦어 중궁전으로 들어가는 약이 들어가는 것이 매번 늦어진다는 신하들의 지적에 대해 영조는 도제조가 서씨 일가의 서명균인데 설마 늦겠냐며 이미 이전에 서명균에게 중궁전의 약은 그들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변명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왕비의 치료약 공급을 왕이 직접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를 친정 가문에 떠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신료들이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응한 것으로 보아 영주의 변명은 즉석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752년에 벌어진 회갑 사건은 이 모든 갈등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성왕후의 60세 생신에 우의정 김상로가 할애를 드리자고 요청했지만 영조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회갑은 조선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잔치였고 특히 왕비의 회갑은 국가적 경사로 여겨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거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세자에게 직접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내 엄마의 회갑이랍시고 잔치까지 크게 벌일 것이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 줄의 글에는 정성왕후에 대한 영조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멸과 무식 그리고 차가운 냉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세자의 반응은 매우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하며 내가 평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자책하며 밤새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드리지 못한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괴로워한 것입니다. 영조실록에는 이를 본 영조가 지나치구나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사도세자의 반응이 과하다는 뜻이지 자신의 처사를 반성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5일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영조는 양이 파동을 일으켜 홍역을 앓고 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병약한 사도세자를 한겨울 눈밭에서 석고대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회갑을 축하하지 못해 자책하던 아들을 눈 속에서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궁궐 내에서 정성왕후가 얼마나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비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는 물론이고 궁궐의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준 것은 오직 양아들 사도세자뿐이었습니다. 1757년 2월 정성왕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4년 전인 1743년부터 계속 호소해온 통증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하게 각혈을 하고 팔다리가 심히 부으면서 위궤양의 부정맥이 겹친 것으로 보이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궁전이 편찮은 까닭에 약방에서 주원에 옮겨 직숙하였다. 당시 곤전이 피를 토한 것으로 인하여 원기가 갑자기 가라앉았는데 연달아 3달을 올렸지만 조금의 동정이 없었으므로 상하가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삼차를 연달아 올려도 전혀 반응이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허둥지둥 어쩔 줄 모르고 있었지만 정작 남편인 영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성왕후가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757년 2월 15일 정성왕후가 창덕궁 대조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날 우연의 일치인지 사위인 일성이 정치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치달은 영조의 딸 화완옹주의 남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왕은 당연히 왕비의 빈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법이었고 인간적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왕비의 빈소는 내팽개치고 사위의 문상을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이 급히 입시하여 간언했지만 영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우의정 이채중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망극한 시기를 당하여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망극한 일을 하시려 합니까? 라고 절규하듯 간쟁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실록에는 잇따라 엄중한 하교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신하들에게 심한 폭언을 퍼부으신 것을 윤색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채중이 씨는 청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감히 물러날 수 없습니다. 라고 버텼지만 영조는 그의 직임을 채차시켜버렸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조가 보련으로 연영문을 나가려 하자 대강과 옥당의 관원들이 앞으로 나와 다투어 막았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들 역시 모두 체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대사관 이득종이 마지막으로 신의 관직을 체임하더라도 전하의 이번 행차는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목숨을 건 간언을 했지만 영조는 3사의 신하들을 중도 부처하라고까지 명하셨습니다. 다행히 조금 후에 단순히 채차로 처분을 줄이셨지만 그 순간 영조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영조는 신하들의 절규하는 간언을 무시하고 사위의 문상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왕비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왕이 빈소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문상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예법 위반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조가 정성왕후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이 얼마나 차갑고 무정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33년간 부부로 지내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정 한 점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궁궐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왕비가 돌아가셨는데 왕이 빈소에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정성왕후를 모셨던 상궁들과 나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정성왕후는 33년간 섬겨온 주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세자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빈소에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밖에서 소자가 왔사옵니다 라고 말하며 엎드려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영조는 늦게 도착했어도 슬퍼하는 사도세자에게 내 옷걸이 그게 뭐냐? 라고 꾸중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는 정성왕후가 얼마나 외롭게 생을 마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고사하고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33년간 왕비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 마지막은 한없이 쓸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는 최악의 관계였던 정성왕후지만 후궁의 아들이자 의붓아들인 사도세자와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그녀는 후궁 영빈 이씨 소생인 사도세자를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실제로 사도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생모 영빈 이씨의 자식에서 중전 정성왕후의 자식으로 양자 입적되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시어머니 인원왕후와 더불어 사도세자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호하시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편집충적이고 냉혹한 영조에게 학대당하던 사도세자에게 정성왕후는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를 후궁의 아들이라고 차별하거나 냉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화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사도세자 역시 그런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극진히 효도했습니다. 정성왕후가 홍수하셨을 때 사도세자의 반응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밖에서 소자가 왔사옵니다 라고 말하며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반면 영조는 늑장을 부리시며 와서는 슬퍼하는 사도세자에게 내 옷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 라고 꾸중만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정성왕후도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중압감을 주시는 처지를 보고 동병상련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도세자가 영조의 마흔둥이였기 때문에 정성왕후와도 나이가 40년 이상 차이가 나서 당시 기준으로는 할머니와 손잡벌이 되었습니다. 정성왕후의 고난은 돌아가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후인 3월 26일 대왕 대비 인원왕후마저 홍수하시면서 사도세자를 보호해주던 완충장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때 그 명분으로 정성왕후를 이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모화변이 발생했을 당시 영조와 사도세자가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가 바로 정성왕후의 위패가 있는 창경궁 휘령전이었습니다. 두 분이 위패에 절을 한 직후 갑자기 영조는 여러 신하들 역시 신의 말을 들었는가? 정성왕후가 정령하게 나에게 이르기를 별난이 호흡지간 사이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시며 궁을 봉쇄하고 사도세자를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영조가 직접 쓰신 사도세자의 폐세자를 지시한 반교문에도 영빈 이씨와 더불어 5년 전에 돌아가신 정성왕후의 귀신이 요청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친자식처럼 아꼈던 양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저승에서라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영조는 아내를 떠나 보내신 후 워낙 변덕이 심한 분이라 뒤늦게나마 미안하셨는지 친히 행장까지 쓰시고 오히려 정성왕후 옆에 묻히려고 빈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홍릉 오른쪽에 비워놓은 자리는 곧 대행대왕께서 유언하신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할아버지를 정성왕후 옆이 아닌 다른 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원릉 자리는 원래 효종이 매장되었다가 비가 셀 우려가 있다 해서 천장된 흉지이자 파묘 자리였습니다.
성물이 해를 거르지 않고 기우는 등 최악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경종을 여기에 장사 지내자는 신하들의 추청에 영조는 국장에 어떻게 파묘 자리를 쓰겠느냐고 물리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손자에 의해 민간에서도 맷자리로 기피하는 파묘 자리에 잠드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정조가 할아버지에게 불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조의 영조에 대한 효성은 지극했습니다. 나중에 경종에게 신하 노릇하기 싫었다는 신하를 보며 우리 할아버지가 형님 되시는 경종대왕께 한 우애가 얼만지 아시느냐며 더욱 분노하였을 정도였습니다. 정성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비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왕비였습니다. 33년간 왕비로 재위했지만 그 긴 세월 내내 남편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패비 윤씨와 거창군 부인, 문성군 부인처럼 패비가 되지 않았을 뿐 내쫓기지 않은 조선의 왕비 중 가장 비극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남편에게 계속 홀대받은 것도 모자라 영조는 정성왕후의 죽음을 그녀가 친자식처럼 아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못난 남편 탓에 패비가 되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은 남편과 사이가 괜찮았던 연산군의 왕비 패비 신씨보다 여자로서는 더 비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왕후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장수했습니다. 만 65세까지 살았으니 남편에게는 미치지 못해도 당시로서는 꽤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아들 사도세자와는 진정한 모자의 인연을 맺으시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성왕후의 삶은 조선 후기 왕실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과 개인의 비극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여성의 평생이 정치적 상황과 남편의 개인적 감정에 의해 얼마나 좌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사랑과 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던 한 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저희는 정성왕후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과 정치 논리에 휘말린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